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로운 편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편에서 우리가 그 조선 시대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갔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국의 수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조선 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그 당시 수도, 지금의 중국 북경 거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그 수도가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이번 편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보죠.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고대로부터 뭐 수없이 많은 인적 그리고 물적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고대 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고려 시대에는 또 전혀 다른 또 삼별초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 편에서는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정유재란까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교섭이 재개되어 가지고 조선 통신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조선 통신사가 지금 일본의 동경, 그러니까 에도까지 갔던가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편에서는 지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PPT를 통해서 준비한 사진이나 그림들이 몇 장 있어요. 그래, 그거를 그 다음에 보도록 하는 좀 반대 순서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길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와야죠. 그 다음 부산에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어느 길을 택했는가? 요거에 상당히 재밌는데요.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 주풍령을 넘죠. 주풍령을 넘고, 그런데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넘었던 고개는 조령이에요. 세제. 그 다음에 지금도 또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중령, 대제가 있습니다. 그 추풍령, 중령, 조령 요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고개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고개는 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백산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길을 뭐라고 했느냐면 영남대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남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 영남대로가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좌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로, 중간에 있는 중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이미 있던, 조선 초기부터 있던 길이니까, 예, 여기 서울입니다. 좌로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좌로가 제일 덜 사용했던 길이에요. 아무래도 뭐 서울 중심에서 출발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지금 판교라든지 이쪽까지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주로 갑니다. 여주로 가가지고, 이 여주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충주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충주로 갑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청풍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금 줄이는 게 보기가 좋을까요? 예. 충주로 해가지고 단양으로 가죠. 단양으로 해가지고 단양으로 해가지고 충주에서 단양으로 가죠. 단양에서 중령을 넘습니다. 그러면 바로 풍기 안동이 나오죠. 안동으로 해가지고 의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구로 들어가지 않고 이 길이 영천으로 빠집니다. 지금 최근에 여기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여기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어요. 그래서 여기 대구에 팔공산이 있는데 팔공산의 동북쪽 측면입니다. 이쪽을 넘습니다. 그 대구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천으로 해가지고 경주를 통해 가지고 울산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장으로 해서 부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영남대로의 경상 좌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경상 우로로 이제 한번 가보죠. 우로도 제일 좀 시작이야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아까는 이제 여주로 가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돌 필요가 없었는데 이때는 바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양재로 갑니다. 그게 말죽거리입니다. 예, 양재로 해가지고 죽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주 뭐 그 오산, 평택, 안성 여기 뭐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청주입니다. 청주로 가게 되고요. 청주에서 가다 보면은 아주 뭐 당연하게 이렇게 지금 지금의 대전 중심부를 지나지는 않았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영동으로 가서 아주 당연히 추풍령을 넘게 돼 있습니다. 추풍령을 넘으면 당연히 김천이 나오고 김천이 나오고 나서 성주로 가죠. 지금 고속도로가 김천, 구미 이렇게 칠곡, 대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 고속도로 생기기 전이죠. 옛날에 바로 성주로 내려가 버리죠. 예, 그래가지고 성주로 해가지고 요 성주에서 현풍을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김해 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상 그 조선 후기 기록들을 보면 제일 많이 이용했던 길은 방금 얘기했던 경상 좌로, 그 다음에 경상 우로가 아니고 이 중로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영남대로 중에서 중로인데 이거는 이제 길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경기도 광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천으로 갑니다. 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우로는 아예 여주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좌로는 여주 쪽으로 갔고, 우로는 용인, 오산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경부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갔던 것이죠. 이천으로 갔던 거죠. 이천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음성으로 갑니다. 예, 음성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음성에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당연히 넘게 되는 것이 조령입니다. 그럼 조령을 넘고 나면 당연히 문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문경 가면 그 다음엔 당연히 상주. 상주가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뭐 대구나 포항 이런 데 밀려 있는데 사실은 아주 그 역사 깊고 전통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상주로 해가지고 구미 선산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대구로 들어갑니다. 대구로 들어갔다가 대구에서는 경산, 청도, 그 다음에 밀양, 그 다음에 양산. 이게 지금 경부선 철도 길이거든요. 철도를 놓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 길은 원래부터 발달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부산 초량 외관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제가 초량 외관 말씀드리면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고는 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 가보죠. 그래서 외관에서 거기 와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죠. 여기서부터는 구글 어스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를 타고 당연히 여기서 대마도로 가고, 대마도에서 요게 이끼섬이라고 하는, 이게 쓰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끼거든요. 대마도, 이끼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제 기타 규슈가 있고 요 옆에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관이라고 해서 시모노세키를 길리는데 옛날에는 마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로 이제 배를 계속 지금 배를 타고 가고 그 배 또한 조선에서부터, 즉 부산에서부터 온 배입니다. 이 배들이 이렇게 쭉 가면 그냥 바로 세도 내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도 내해에서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다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면 오사카까지 가거든요. 1791년 사절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요 대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 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4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45일이 걸렸을까요? 그 정도로 멀었을까요? 45일 안 돼서 가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조선에서 통신사가 왔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물론 장사하러도 왔지만 또 일본의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해외 문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던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뭐 서로 토론도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논쟁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일본이 네덜란드의 문을 열고 나서부터 신학문이 막 들어올 때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내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선 사신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반박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카야마 이런 데 다 들릅니다. 히메지를 들러가지고 오사카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사카에서 그때 1791년 사시는 6일을 여기서 머뭅니다. 푹 쉬었죠. 그리고 나서 교토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예, 요 교토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 모르겠네요. 예, 조금만 더 예. 여기 오미하치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요 오미하치만 요 부근에 정확하게는 히코네라고 하는 이 그 조그만 도시가 있거든요. 요 도시하고 그냥 쿠사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느냐면 조선인 가도라고 붙여놨습니다. 왜 조선인 가도냐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자기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 일본을 잡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이름밖에 없는 천황한테 가가지고 말로서는 이제 신고, 실질적으로는 으름장과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갔던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이거든. 조선인 가도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 모르겠네요. 예, 뭐 이 길은 많으니까 지금이야 뭐 아무나 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평상시에는 이거는 쇼군만 다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닫아놔요. 닫아놓는데 뭐 좀 조선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면 그때 예외적으로 자, 통신사 일행은 한번 지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사들은 그 당시 통신사들은 그 일본의 전국 시대의 그 전체 정치 체제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막 대충 들어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신사가 조선 후기에 어떨 때는 통신사가 일행이 한 500명 되는데 일본 사람이 한 1500명이 따라 붙었다고요. 일본 사람이 훨씬 많죠. 일본 사람은 평상시에 여기 못 가보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에 한번 가보면 뭔가 자기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예를 들면 비파호, 비화고죠. 비파호는 어떻더라, 뭐 여기에 전쟁터에는 어떤 것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못 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다가 조선통신사가 오면 따라가면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많은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 길을 보면요, 요 길을 굳이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오사카에 갔으면 오사카에서 이 길로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이제 한번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나고야로 가고 그 도요타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아이치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길로 이렇게 가는데 요 길이 이제 두 길이 있어요. 요 밑에 길이 있고 요 윗길이 있거든요. 이게 산수도 그 다음에 요 밑에 길이 동해도라고 하는 길인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당연히 이제 동경으로 가야 되겠죠. 동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경이 그 당시에는 물론 이름이 에도입니다. 에도라고 하는 곳인데 에도에서도 지금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 그 정문으로는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고요. 도쿄성에.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2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도였으니까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울에서 부산 갔다, 대마도 갔다, 이끼 갔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로를 1000km 정도 갔죠. 해로를 1000km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육로는 이제 뭐 요렇게 갔다고 치고요. 그럼 총 한 1500km 되니까 해로 1000km, 육로 500km 정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사카에서 한 6일 정도 쉬고 나서 오사카에서 에도까지는, 동경까지는 한 불과 18일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딴짓 안 하고 갔다는 얘기죠. 총 8개월에서 왔다 갔다 총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PPT 보시면서 오늘 순서가 바뀌죠. PPT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은 지도 먼저 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PPT 조금 보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대충 보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 가도에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구경을 하고 있죠. 예, 몇백 년 동안 뭐 12번 또는 뭐 학설에 따라서 14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밖에 없는 행사고, 또 일본으로서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또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장에서도 그렇고 뒷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높은 사람이 그 가마를 타고 가요. 근데 가마도 이게 보면 보통 가마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조 참의 정도 되는 급이니까,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치면 차관보 정도 되나요? 물론 나중에 차관 이상 올라갈 요직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과연 서울에서도 이 정도 가마를 늘 타고 다녔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로 식사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 그 가마를 재현하는 건데, 이 조선통신사 가마가 아니고 이제 같은 가마입니다. 그런데 요런 가마를 지금 재현하는 일본의 그 마츠리 행사에서 요런 가마를 타고 갔던 겁니다. 대충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가마를 드는 장정이 8명이죠. 예, 그러면 8명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가. 쉽게 얘기를 하면 교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딥니까? 오사카에서 시작이네요. 그냥 교토 거쳐가지고 지금 동경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일본에서 재현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몇 년 된 게 아닌데, 요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12번에 걸쳐 가지고 도대체 언제 갔고 또 뭐 때문에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1607년에 갔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끝이 난 것이 1598년입니다. 근데 이게 1607년이면 정말 10년도 안 됐을 때고, 그 전에 이제 사명대사가 가고 뭐 그랬는데, 제대로 된 통신사가 간 것이 10년도,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일본과 조선의 국교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로 송환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대충 비슷한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똑같이, 요때까지는 아직 이제 포로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습봉 축하가 많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쇼군이 바뀌면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그 쇼군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한이 옵니다. 그 서한이 이제 오면은 그 서한이 이제 대경 참배사라고 하는 이제 사람과 함께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서울까지 오는 게 아니고 부산에 제가 이 시리즈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량외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받아가지고 서울로 가죠, 문서가. 그럼 서울에서 판단해가지고, 자, 그러면 조직해서 보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요거는 10년, 요거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요 다음은 12년 만에 가고, 이거는 뭐 거의 27년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쇼군이 바뀌면 주로 갑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예, 가는데, 여기 이제 갈 때 요소들이 저쪽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가느냐면요. 무려 470명에서 500명 정도가 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일단 정사, 부사, 서장관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임진왜란 이전에 무로마치 막부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이제 따라 붙는 것이 수송하고 관련된 짐꾼들이죠. 그 다음에 의사가 꼭 따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통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조금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악대가 따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 보시는 12번의 요 일은 조선 후기 일이거든요. 조선 후기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관이 한 명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수가 가고 또 총 든 사람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갑니다. 같이. 그 다음에 여행용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화가,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품 예조 참의급이고 같이 가는 사람이 470에서 한 500명 정도가 됐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막상 도착하면 일본에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종의 보호기도 하지만 이때 또 큰 비즈니스가 벌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 큰 비즈니스를 할 게 없었나 봅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왔죠. 그래서 일본에서 보통 한 1,500명 정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을 항상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의 영주들, 그 다이묘들한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맡아라라고 명령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생각 안 했던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추가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좀 힘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갔는데, 요 다음 그림을 제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잤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참 그림 같은 곳인데, 요건 나중에 이제 제가 조선인 가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그림 같은 곳에 재웠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최고의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이 500명을 한꺼번에 재울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겠죠. 그래서 정사, 부사, 서장관까지는 최고 등급에 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 이제 분산을 해서 자거든요. 실제로 이제 등급 차이는 있었습니다. 정사, 부사, 서장관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가마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급들은 말을 타고 갔습니다. 요즘 비행기로 그게 비즈니스죠. 앞에는 퍼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쭉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잤던 곳입니다. 대개 어디서 자느냐 하면 절에서 많이 잡니다. 별로 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 절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미 숙류 억불 때문에 도심지에서 절이 뭐 많이 없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일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실시할 때도 그때 절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것 빼고는. 그래서 이제 절인데 요게 스시마섬, 그러니까 대마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사, 부사, 서장관 정도나 여기서 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데서는 못 잤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를 쭉 타고 가서 이제 오사카에 도착을 하면 어마어마한 곳에 재웁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우게 되고, 마지막에 동경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동경의 시나가와에 있는 도다이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재우는데, 여기에 이제 좀 허름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 변해 있다, 요런 곳에서 재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셨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아무래도 비행기가 되겠죠. 그 이전에는 이 길이 거의 그 메인 도로입니다. 그리고 철도 또한 이 길을 비슷하게 놓여졌기 때문에 별로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조선 통신사들은 왔다 갔다 하고, 또 정반대로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도 사실은 이 길로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그 얘기에 계속 하는데요. 다음 편에는 훅 건너뛰어 가지고 개화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